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의 책방나들의 주인공은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책은 책을 읽으신 분이나 아니면 제목에 이끌려서 그냥 읽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목을 익히 듣기만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도가 뭐야? 고도가 사람이야? 고도를 왜 기다려? 그래서 고도를 만났어, 안 만났어? 이 책의 작가 사무엘 뷰켄트는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모국어는 영어였고요. 초등학교 입학했을 당시 교장 선생님이 프랑스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어를 익혔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이태리어와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죠. 파리 고등사범학교의 영어교사로 2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영어교사 생활 2년을 마치고 다시 조국 아일랜드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번역과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사무엘 뷰켄트는 침잠의 시간을 갖고자 여행과 집필에만 집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시 파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1937년이었었는데요. 그렇게 파리에 머물면서 세계 2차 대전을 겪게 됩니다. 1939년 2차 대전 발발 당시에 사무엘 뷰켄트는 파리의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후 1942년 나치의 감시를 피해서 프랑스 남부의 보클루즈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베케트는 매우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는데요. 아마 그 피신의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기다림에 글과 책이 그를 버티게 해준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1948년 고도를 기다리며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1952년 1월에 파리에서 초연이 열립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상영됩니다. 그리고 1957년 뉴욕의 한 형무소에서 이 연극이 상영되는데요. 교도관들은 이 연극에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 단순하게 이 연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을 본 후에 죄수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고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죄수들은 하나같이 자유, 아니면 석방, 해방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후 1969년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희곡으로서 또한 연극으로서도 현대 고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고 나면 집중해서 읽었건 대강 읽었건 줄거리가 남기 마련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느냐 정도는 머리에 남기 마련이죠. 그리고 자세히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커다란 줄기에 장가지가 뻗쳐 있는 것까지 자세히 기억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책은 아무리 읽어도 줄거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단 하나 남은 거는 누군가가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장인물이 많아서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등장인물이라고는 겨우 5명, 6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한 행동은 막연하게 실체도 없는, 알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어쩔 때는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상대가 우리 고도를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도 기다려서 시간의 경계도 모호해지죠. 1막이 그렇게 끝나고 2막에서도 1막과 똑같은 배경인 황량한 언덕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들은 끝없는 기다림을 견디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아니고 정말 킬링타임 하기 위한 수다를 떨 뿐입니다. 아니, 보통 수다를 떨어도요. 누군가가 A를 얘기하면 그걸 들은 사람은 A-1을 얘기하고 또 주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B를 얘기하면 B-1, B-2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등장인물 블라디미어가 A를 얘기하면 그 상대편인 에스트라공은
B를 얘기하거나 C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화는 굉장히 겉도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죽을 착착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정말 짓거리듯이 계속 이어갑니다.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의 시간이 저물 무렵 소년으로부터 고도가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도 씨가 보낸 거지? 네. 오늘 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지? 네.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네. 내일은 틀림없지? 네. 그래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자리를 뜨나 싶은데 이들은 계속 주절거립니다. 정말 내일 또 와야 하니? 그래. 그럼 내일은 튼튼한 끈을 가지고 오자. 그래. 디디. 왜? 이 지랄은 이제 더는 못하겠다. 다들 하는 소리지.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그게 나올지도 몰라. 내일 목이나 매자. 고도가 안 오면 말이야. 만일 온다면? 그럼 살게 되는 거지. 그럼 갈까? 바지나 축혀 올려. 뭐라고? 바지나 축혀 올리라고. 바지를 벗으라고? 축혀 올리라니까. 참 그렇구나. 그럼 갈까? 가자. 이 책은 당시 수많은 평론가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도가 누구인지, 고도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어떤 호기심을 넘어 오기가 발동하게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도대체 고도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별의별 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사실 읽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독서 모임의 필수 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은 읽는 사람이 같더라도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나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20살에 이 책을 읽었을 때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의 의미가 그리고 고도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많은 평론가들이 베게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작가가 생각하는 고도가 무엇입니까?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고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베게트조차도 나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 책이 쓰여진 기간은 2차 대전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베게트 자신이 2차 대전을 피해 남부 프랑스로 피신해 있던 상태였고 2차 대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유럽을 감싸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희망도 같이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은 끝났지만 유럽을 2000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세기 말에 신이 없다라고 선언한 니체에서부터 인간은 신에게 소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등장합니다. 2차 대전 이전까지는 그래도 삶과 도덕 또는 인간 본성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으로 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마는데요. 남아있는 것은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는 실존주의가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이러한 풍조에 불을 지른 알베르트 까뮈의 시지프스의 신화와 이방인은 유럽 68세대의 필수로 여겨질 만큼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2000여 년이 넘게 유럽을 지탱해온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인하고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으로 각자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철학의 사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은 고도를 신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도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없었던 홀로코스트와 2차 대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고 홀로코스트도 2차 대전도 막지 못했습니다. 2차 대전을 멈추게 한 것은 결정적으로 정말 무시무시한 핵폭탄 때문이었죠. 신은 그 무시무시한 핵폭탄조차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고도를 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는 같은 독자가 읽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고도를 땡땡 처리한다면 무엇을 기다리다 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기다린다는 행위, 그러니까 막연하게 계획도 목표도 목적도 없이 정체도 실체도 없는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이 고도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과 실체는 결국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체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포기하고는 싶지만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자니 힘들고,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허탈함, 허무함, 아니면 그런 좌절감, 스스로에 대한 배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죠. 이게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한다는 건 보통의 내공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기다리려면 정말 착각을 하거나 미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연한 기다림을 삶의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곁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책의 등장인물은 5명입니다. 6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도를 포함하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포조와 럭키, 그 다음 소년과 고도, 이렇게 세 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서로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그 관계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선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가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버티는 힘이 돼줍니다. 한쪽이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면은 다른 한 명은 격려를 하면서 희망을 던져주고요. 서로의 처지가 같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서열이나 우열 관계가 아니라 어떤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감대를 유지합니다. 서로 동등하게 의지하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조와 럭키는 주종 관계를 이룹니다. 한쪽이 명령을 내리면 다른 쪽은 명령을 따르고요. 한쪽이 통제를 하면 그 통제를 받아들입니다. 또 한쪽이 억압을 하면요, 그냥 그 억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고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음 마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매우 뚜렷하고 실체가 있는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쪽은 명령을 내리고 한쪽은 따르는, 그러니까 어떤 평등한 공감대의 관계가 아닌 주종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과 고도의 관계인데요. 사실 고도는 이 책에 등장하지 않고요. 소년의 말로만 등장을 합니다. 소년은 고도를 봤다고 하지만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극에서 소년의 임무는 고도의 말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고도의 말만 전달하면 끝? 이런 식으로 소년과 고도의 관계가 표현됩니다. 굉장히 업무적이고 비즈니스적이죠.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은 현대인들의 무의미한 말잔치다라는 평에서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관계에 대한 모습, 황량한 나무만 등장하는 이 희곡의 배경까지 정말 짧은 책이지만 보물찾기를 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이 책이 이 세상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하게 해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도가 누군가에게는 신과 종교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자유, 믿음, 건강, 행복, 사랑, 결혼, 이혼, 재혼, 아니면 취업 또는 퇴사, 아니면 사업,
경제적인 안정, 돈, 자동차, 집, 외국어 능력, 다이어트, 아니면 로또, 정말 다양한 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도 대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 기다림을 버티느냐, 견디느냐 또는 즐겁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 무엇을 기다리나요?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2020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